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델링의 요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어, 지난번에 봤던 그 모델링 이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종합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만 이해하면 이 교과 과정 전체를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러니까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이제 우린 객체라고 요소 이름으로 잡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주체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인식하여 형성된 최고의 심상, 머릿속에 심상을 형성한 다음에 그걸로 그 하나의 소재죠. 그거를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 과정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주체성을 형성하는가. 이건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왜 사는지,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뭔지,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잘 하려면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인간은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 일상이 모델링이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소재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게 학습이죠. 그죠? 우리가 책을 보거나 뭐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 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모델링의 소재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소비는 쉽게 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감상하고 즐기고 소비는 잘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또 능력자라고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 모델러예요. 모델을 생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델을 생산하는 사람이 돼야지 모델을 소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본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 남들이 나를 별로 평가를 안 해주죠. 게임을 하는 건 뭐예요? 소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언어, 매체로 만들어 놓은 게임을 내가 소비하는 겁니다. 그 모델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을 쓰죠. 소비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요. 대가를 나가 받는 게 아니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 모델링 한 사람에게 그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거죠. 책을 읽는다. 그건 거저 읽는 건 아니잖아요. 책을 사서 보기 때문에 그 저자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서 고대 뭐 오래된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유물들, 작품들, 뭐 미술관에 가면은 화가들의 작품, 뭐 조각 이런 게 다 모델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들을 우리는 즐기고 거기에 관람료, 입장료 이런 걸 내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대가를 받으려면, 월급을 받으려면 내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되겠죠. 모델을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 이론은 핵심이 그겁니다. 모델의 생산자가 되자. 근데 그 모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즉 주체, 객체, 매체를 잘 갖추고 있어야지만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들이 그 모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그래서 이 주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좋은 주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좋은 인성을 갖추고 품성, 태도, 인간미, 윤리의식, 도덕감 이런 것들이 다 이 주체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게 주체를 완성하는 거죠. 그러려면 역사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어떤 예술이나 이런 작품들도 감상을 해서 예술 감각도 익히고 이래서 주체를 우린 끊임없이 이건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주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도 하고
뭐 영화 감상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뭐 예술 전람회도 가고 다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도 그 하나의 그 사람이 말을 한 거는 그것도 모델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는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도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고민을 해서 만든 이 모델링 이론이라고 하는 모델을 여러분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소비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생산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소비를 해야죠. 그래야 다양한 소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체 안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쌓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식이 쌓여야지만 그거를 소재로 해서 우리가 멋진 심상을 만들고 그 심상을 표현해서 또 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수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성을 자기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도 이렇게 생긴 이유가 이 주체를 깊이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냥 추측만 하지 말고 우리 뇌 안을 깊이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학문이 뇌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뇌과학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겁니다. 이 주체를 완성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뭐 완성이 될 수가 없겠죠. 완성이 되면 신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ongoing process,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는 우리 생을 통해서 이 주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객체는 이게 이제 하나의 도메인이라고도 해요. 도메인.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나 무역학과나 뭐 이런 그 경상대 학생들이 그 관찰의 대상. 그 사람들이 주로 할 모델링의 대상은 비즈니스 세계인 거예요.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래, 그리고 자산 현황, 이런 거를 파악할 줄 알기 위해서 뭐 회계도 배우고 인사관리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우고 뭐 경영 과학이라든가 뭐 경영 전략 이런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이게 다 객체를 이해하기 위한, 즉 관찰의 대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행정학과를 했다. 그럼 뭐 이제 행정 안에도 행정 조직이라는 게 있고 행정 인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 그 재무, 그 재정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거기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도 다 객체인 거예요. 행정학을 주체로서 거기서 안에서 모델링을 하려면 행정기관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또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들은 무엇이 객체인가요? 그 사람들은 자연현상, 우주, 천문대 뭐 이런 데 가서 우주를 관찰해요. 그죠? 그분들의 물리세계, 즉 객체는 자연인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기 때문에. 또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그 객체가 생물들이죠. 그죠? 이와 같이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의 지식 영역 또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는 여러분의 관심사에 따라 또는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이 객체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굳이 하늘을 관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관찰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취미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요 관심사가 그 모델링을 하는 주체의 주요 메인 도메인,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공에 따라 객체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모델의 세계라는 거는 인공물,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상의 세계인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인지 세계를 좀 더 이건 자세히 그린 겁니다. 먼저 그림보다 보면 인지 활동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건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동그란 푸른색 동그라미는 요거죠. 요 범위는 인간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 세계와 이 우리 정신세계, 주체의 내부 정신세계를 연결해 주는 게 감각입니다. 그죠? 감각. 감각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우리 뇌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그런다? 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성. 여기서 여러분들이 감성과 감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예능 프로 이런 TV에서는 이걸 혼동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은 모델링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쓰기 바랍니다.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감각을 잘 활용해서 우리 뇌 안으로 외부 세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감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센스라고 그러죠. 센스. 센스 있다. 그러니까 그 감성은 감각할 수 있는 능력, 즉 영어로는 sensibility예요. sensibility. 그러니까 센스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아주 그 구별력이 뛰어나서 시각이 되게 발달을 해 있다. 그 왜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력이 2.0을 넘는데요. 뭐 2.5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는 3.0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1.5, 그죠? 젊었을 때 안경 안 쓰고 내가 눈이 1.2, 1.2 나오더라고요. 지난번 신체 검사했을 때. 그게 시각 능력이죠. 근데 감성이 발달하려면 그걸 보고 이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게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성이 뛰어난 사람, 시각 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컬러 구분을 되게 자세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색깔 보면 아마 자세히 구분하기보단 그냥 우리가 배운 한 7가지 색깔 정도로 구분할 겁니다. 9가지래요. 흑백, 그죠? 하얀색, 흰색, 그리고 빨주, 노초, 파남보, 뭐가요? 무지개 색으로 우리가 컬러, 색깔 구분하는 거를 훈련받아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 감성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9가지 색깔 정도를 구분하는 걸로. 근데 생맹인 사람은 그것도 잘 안 되죠. 즉 시각 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픽 아티스트 전문가, 그래픽 전문가들은 이 색깔을 아주 자세히 구분합니다. 미세한 차이도 다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성이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청각 감성이 뛰어난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 이게 까치소리인지 칡박굴인지 참새인지 그 뜸북인지 이거 구분해요? 못하잖아요. 그냥 새가 울면 새가 오나 샌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새라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새가 온다 그러지 까치가 온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청각 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다 구분해요. 뭐 경희대학교 옛날에 그 새 박사 윤무부 교수인가요? 그분은 그 새소리만 들으면 새가 이게 배고파서 오는 건지 심지어는 이게 참새가 오는 건지 칡박구리가 오는 건지 제비가 오는 건지 다 구분한대요. 그런 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청각을 연습시킨 거죠. 그래서 감성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미각 뛰어난 미각 감성이 뛰어난 사람, 소믈리에, 그러니까 와인 맛을 보는 사람. 와인 맛을 딱 보면은 이게 어느 지방에서 기른 포도로 몇 년도에 이게 숙성시킨 포도주인지를 구분한답니다. 그런 분들의 감성은 아주 뛰어난 거죠. 그런 걸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각, 촉각 다 마찬가지예요. 시각장애인들은 촉각 감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종이 지폐에 보면은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동그랗게 볼록 약간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면 1,000원인가요? 그리고 2개면 5,000원, 3개면 10,000원. 이렇게 내가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걸 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슬프고 뭐 쥐어짜고 뭐 이런 건 감성이 아니라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깥 세계를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감성 능력에 의해서 우리 뇌 안에 뭐가 상이 맺혀요. 그거를 감각 인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sensory impression, sensory impression이라고 하는데 그 sensory impression은 그냥 외부 세계를 보면 우리 뇌 안에 생기는 어떤 그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이미지요. 여기에는 아직 언어가 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린아이한테도 그런 감각 인상은 맺히고요. 동물들도 그런 감각 인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감각 인상이 우리 뇌에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요. 그건 이제 다음 우리 뇌과학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이제 우리 감정의 뇌, 그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의 뇌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뭐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다양한 화학적 물질들이 뇌 안에서 분비가 되면서 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막 그 사랑의 감정,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막 눈물을 짜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화학적 반응의 결과로 우리가 이 신체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면은 거의 비슷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누가 이제 갑자기 나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은 화가 확 나죠. 그건 감정이에요. 화가 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고승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이 일어납니다. 화가 나요. 그게 정상이고요. 만약에 화가 안 난다면 그건 병입니다. 다만 화를 내고 내가 어떻게 그 리스폰스 반응을 할 거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죠. 왜냐하면 반응하는 거는 벌써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행위로 이어지는 거는 우리 대뇌가 그 일을 합니다. 이런 과정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감성과 감정은 다른 거다. 감성은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감정은 어떤 느낌에 대한 화학적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러면 이제 그 감성의 결과로 이제 감각 인상이 생기잖아요, 우리 뇌에. 그럼 그 감각 인상을 재빠르게 이 지성이라고 하는 놈이 그걸 막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거 먹어도 돼? 이거 크네 너무?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화가 났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갑자기 또 똑같이 나도 화를 내면 똑같은 인간 되지?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능력이 우리 뇌 안에는 있습니다. 그게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지식을 근간으로 이 감각 인상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거를 지각 인상이라고 그래요. 지각 인상. perceptive impression. 그 지각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 생기기도 하고 지식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지식이라는 게 뇌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바깥의 사물, 현상 이런 것들 물리적 세계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그거와 대비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감각 인상을 바꿔도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고급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이 지성의 능력이 각각 다른다는 거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고급 지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잘 궁금해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누가 낫다 옳다 그걸 따지기 전에 사람의 그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식이 형성돼요. 그럼 여기 이제 지식이 막 쌓이겠죠, 그죠? 지식이 막 쌓여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인간의 고등의 뇌라는 것.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 지성이 일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축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쥐가 이렇게 쥐틀 안에 있는 음식을 먹다가 한번 잡히면 먹걸로 끝인데 깜짝 놀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조심하죠. 그거는 이 지성의 영역이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가운데에서도 좀 고등 동물들, 뇌가 조금 발달한 고등 동물들은 이 지성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성은 없다고 그래요. 이성이 뭐냐면 이거는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추론. 또 영어로는 이제 뭐 그 종합, synthesize, 종합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없던 지식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고 원리를 깨우치고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학자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나 뭐 하이젠베르크, 뉴턴 이런 분들은 그 자연 현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뭐 사과를 보지 않았겠어요? 사과 떨어지는 거 여러분도 다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이해하겠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성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일상 그 연속극이나 이런 데서 뭐 형사 콜럼보라든가 셜록 홈즈 이런 그 간단한 그 뭐야 클루 실마리 하나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범인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질렀겠다라고 하는 범인 같은 걸 이렇게 추정을 해내는 능력 이런 걸 이제 추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즈닝이라고 하죠. 리즈닝. 이게 이제 인간의 지능 가운데 가장 고등 지능이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감성, 외부 그 정보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고 이거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해하는 그런 이건 이제 영어로는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지성. 또 철학자 가운데서 이걸 오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철학에서도 다 이걸 지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 판단력, 지식력이죠. 예.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성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성, 지성, 이성의 우리 인지 활동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감성의 결과로 심상이 하기도 하고요. 지성을 통해서도 심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성을 통해서 심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인지 과정을 다 거쳐서 심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뇌가 하는 일은 심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멘탈 이미지, 심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인지 활동을 하는 그 바탕, 우리 그 잠재 의식 속에는 프로이드는 이걸 이제 슈퍼 이고라고 하는데 문화나 역사나 관습이나 언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서 산 사람과 한글을 쓰는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외부 세계를 받아들여서 심상을 만들 때 다른 심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 속하느냐 또 어떤 역사의식, 역사를 거쳐서 내가 현재 그 사고 체계가 완성됐는가, 이 정신 세계가 완성됐는가, 이거에 따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심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게 우리 머릿속에는 이 잠재 의식, 무의식 세계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문화, 역사, 관습, 언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 언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 뇌 안에서도 내부 언어가 있는 거예요. 내부 언어. 우리 뇌 안에도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생각을 하려면 언어의 기본 개념이 있어야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좌우하는 게 이 언어예요. 이제 뭐 근데 특히 현대 철학 가운데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그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한테 복잡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언어를 이렇게
그 약간 노릇그림한 색깔로 이렇게 원을 그려놓은 게, 이 언어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언어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이제 내부 언어라고 합시다. 뇌 안에서 일어나니까 내부 언어. 그리고 뇌 밖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또 언어 활동이 있어요. 그거를 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그러면 보통 말과 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 보면 문자, 여기 보면은 문자, 그 다음에 말, 구술 언어. 보통 우리가 말과 글을 이제 언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말과 글은 언어가 아니라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언어예요. 문자 언어예요. 그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내가 소설을 쓰고 일기를 쓴다. 그 소설이나 일기는 글이죠. 그러니까 이건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해 놓은 이미 작품이에요. 즉 모델인 거죠. 뭐 그냥 편하게 우리는 말과 글을 언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좀 이 모델링 관점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말과 글은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인 거죠. 즉 모델인 거죠. 자, 어쨌든 이 매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매체를 자세히 공부할 텐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언어가 있다. 두 가지 언어 매체가 있다. 자,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 안에서도 언어 작용이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언어 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걸 내부 언어라고 하고, 우리 뇌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언어 활동을 외부 언어라고 합시다. 그래서 외부 언어를 우리는 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언어 매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언어 매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자, 그죠? 그 다음에 이 음성, 구술, 또 뭐가 있나요? 수학이 있죠, 수학. 수학도 언어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그게 언어인지 모르고 수학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수학은 명백한 언어입니다. 명백한 언어입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수학이 없으면 연구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요? 이공계 학자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식을 써요. 수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심상을 표현합니다. 수학은 엄밀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 구술, 수학, 그리고 인간이 마지막으로 만든 언어가 매체. 언어 매체가 프로그래밍 언어. 여기 다 랭귀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오럴 랭귀지, 구술 언어. 그죠? 리터럴, 레터, 리튼 랭귀지. 그게 이제 문자, 작문이에요. 그 다음에 매스메디컬 랭귀지, 수학 언어. 그리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게 다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언어는 인간이 그 기호를 이용해서 약속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구성 체계를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기호 시스템을 우리가 문명 언어 또는 인공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언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 매체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원시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 언어는 소리, 몸짓, 물질, 그림, 이겁니다.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이 구술은 이 밑으로 가야 돼요. 구술은 인간이 약속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이건 우리끼리 약속했기 때문에 알아듣지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그거는 원시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 원시 언어인 사운드, 그 외에 괴성을 지르고 막 놀래면 그러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번 흑인들은 이렇게 꼬집으면 무슨 소리를 내는가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말리, 그 소말리 이런 데서 유학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친해졌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걔들이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내가 차를 태워서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서 같이 보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이렇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꼬집어도 되냐 했더니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꼬집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애들도 아플 때는 그러는구나. 예. 그리고 뭐 아프리카 고양이라 해가지고 다르게 울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이 표기할 때는 다르게 해요. 예. 근데 전 세계 어떤 고양이든지 우는 소리가 야옹 하고 똑같아요. 개도 똑같이 짖고 인간이 아플 때 똑같이 괴성 지르는 거 그리고 놀랬을 때 이 지르는 그 괴성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이게 유니버설 랭귀지인 거예요. 이 원시 언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외 나가서 이 구술 언어나 문자 언어가 안 통하면 이건 이게 인공 언어기 때문에 약속한 언어잖아요. 그게 의미가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손짓 발짓 이게 뭐예요? 몸짓이잖아요. 표정 그리고 소리 막 이런 걸 가지고 또 물질 아니면 그림 뭐 이런 거 그려가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이게 다 원시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 언어가 생기기 이전에 인간이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의 우리 고대 조상들도 이런 원시 언어들을 써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그 장식품도 만들고 무슨 토기도 만들고 이게 물질 언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원시 언어들을 문명이 생기기 이전에 썼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뭐 10여 년에 걸쳐서 독서를 하면서 뭐 고고학, 인류학, 언어학 온갖 책들을 뒤져가지고 찾은 게 8가지 언어 매체를 찾은 겁니다. 앞으로 이게 또 뭐가 추가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미디어를 이제 매체를 영어로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 미디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 표현을 할 때 여러 개를 동시에 쓰는 거. 이걸 이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세계는 멀티미디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화 하면은 뭐 미디어가 엄청 많이 쓰이죠. 애니메이션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가 얼굴 표정 연기를 하는 거는 몸짓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사를 하는 건 구술 언어로 하는 거고 또 자막이 나오면 문자 언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 쫙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사운드죠. 사운드. 이 사운드하고 음성은 다른 겁니다. 사운드는 음악, 뭐 동물들의 그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사운드고 그 음성, 이 구술 언어는 이미 약속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부여되고 문법이 맞아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를 이제 구술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사운드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런 매체들이 영화에서는 다 쓰여요. 그죠? 멀티미디어의 아주 대표적인 그 모델링이 바로 영화 제작인 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체가 있어야 모델링이 가능하겠죠. 근데 주체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주체가 갖고 있는 게 정신세계고, 그 다음에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객체를 관찰한다. 오감을 통해서 관찰을 한다. 그 관찰하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하고, 그렇게 들어온 감각 인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기억으로 개념화해서 우리 뇌 안에 저장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한다, 학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소재가 돼서 나중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지식과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 인상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추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원리를 깨우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이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뇌 안에 심상을 형성을 해서 이거를 이 매체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을 하면은 표현을 하면 그게 모델이 될 수도 있다. 됐죠? 이게 이제 모델링 이론입니다. 모델링 이론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요소를 다시 한번 그 요소들만 뜯어놓고 보면은 모델링을 하는 모델러, 이 주체가 있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한 소재를 구하는 객체가 있고
또 표현하기 위한 매체가 있고 그러면 그 결과로 이제 모델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체의 머릿속에는 의도, 인텐션이 가지고 있죠. 인텐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추가한다면 이게 뭐 고객이라고 그랬는데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면은 모델이 탄생을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뭐 건축물, 예술 작품, 문학 작품, 도표, 도면, 물리 공식, 공산품, 뭐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내면은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 이게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제 순수 미적 추구를 위한 모델링이 되는 거고, 어떤 실용적인 목적,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다양한 사용자들이 내 모델을 이제 이용하겠죠. 이해하죠? 이렇게 모델링의 요소에는 주체, 객체, 매체, 그리고 모델, 의도, 그리고 사용자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좀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관여하는 것들이 뭔가 이걸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끗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요약하자면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이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모델이 뭔가? 모델은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해서 우리 뇌 안에 어떤 심상을 형성하고 그거를 적절한 매체로 표현해 놓은 것, 이게 이제 모델이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 프로세스, 그거를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모델링은 모델하고 정의가 거의 똑같아요. 자, 모델링은 뭐예요?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 사물, 객체를 인식해서 그 다음에 우리 뇌 안에 심상을 형성한 다음에 그 형성된 심상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을 해서 가장 적절한 매체로, 그러니까 매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멀티미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매체를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적절한 매체를 동원해서 표현하는 과정, 이거를 모델링이라고 한다.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니까 이제 좀 여러분 머릿속에 모델링의 개념이 좀 이렇게 점점 깨끗하게 잡혀가고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요소는 주체가 있고, 크게 보면 객체가 있고 매체가 있다. 그 주체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죠? 주체는 그 의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죠. 모델링을 하는 목적. 그리고 이제 객체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객체를 모델링에 그 객체를 쓰라고 그러면 항상 사용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분합시다. 여기서 객체는 사물이에요, 사물. 우리가 모델링 소재를 얻기 위한 대상을 객체라고 하고, 사용자하고는 구분을 합시다. 사용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레고로다가 멋있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애인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A는 객체가 아니에요. A는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레고로 예를 들어서 뭘 만들까요? 비행기를 만들까요? 레고로 비행기를 근데 애인한테 비행기 주긴 좀 그렇죠. 뭘 만들까요? 뭐 꽃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꽃을 사서 줘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정성 들여서 레고로 아주 멋있는 꽃을 하나 만들어서 애인한테 준다고 합시다. 그때 주체는 나죠. 그죠? 의도는 뭐예요? 애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객체는 비행기예요. 실제 비행기. 비행기를 보고 내가 그걸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꽃이지 꽃. 이게 백합꽃이든 그 장미꽃이든 꽃이에요. 그 꽃이 객체고, 그거를 내가 보고 이제 관찰을 해야지. 수술은 몇 개, 암술은 몇 개, 색깔은 뭐, 잎사귀는 꽃잎은 몇 개, 잎사귀는 어디 달렸고, 이런 거를 관찰을 자세히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그 장미의 심상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멋있는 장미를 머릿속에서 골라서 그 심상을 골라가지고 이제 레고로다가 이제 막 이쁘게 만듭니다. 종이차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 시를 쓸 수도 있고, 뭐 이걸 음악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매체는 다양해요. 그래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그게 이제 레고 꽃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델. 누구를 위해서? 애인에게. 그 애인이 이제 이 레고로 만든 꽃을 갖고 뭐 이렇게 장식품을 놓을 수도 있고 감상을 하고 즐겁게 웃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용자. 그러니까 이 아까 꽃이라고 하는 객체하고 이 그 꽃을 즐기고 있는 내 모델의 사용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꼭 구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체, 표현 수단인데 그 매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그 미디어는 이게 이제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언어 매체인 거죠. 언어 매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그 매개체로서 이 매체를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다시 또 들여다본다면 언어는 우리 뇌 안에서 작동하는 언어 부분이 있고 뇌 바깥에서 작동하는 언어가 있다. 그래서 내부 언어, 우리 뇌 안에서 작동하는 내부 언어와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라는 것도 언어가 없이는 형성이 안 돼요. 언어가 있어야 우리 내부 그 사고도 할 수 있고 지식도 형성이 돼요. 그런 언어가 있는가 하면 이걸 바깥으로 표출하기 위한 8가지 매체, 그거는 이제 외부 매체, 언어 매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이제 좀 눈여겨 보면 이 모델링 이론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혹시 이 강의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내용이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뒷부분으로 이제 가고 학기 말이 되면은 이런 말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은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강의를 잘 듣기 바랍니다.